치료법은 없습니다. 5년 안에 완전히 실명하게 될 겁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12곳이 불가능이라 했던 그 눈을 한국의 한 의사가 살려냈습니다. 미국 공군 에이스 파일럿 잭 켈러앤 소령. 그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마하의 속도로 조종하던 하늘의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희귀망막 질환이 그의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였죠. 모든 희망을 잃고 그가 도착한 곳, 대한민국. 그가 예상한 것은 전쟁 위험과 낙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포기하지 않는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의료계를 뒤흔든 그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 의료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 정말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는다면 의료 강국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처음 한국 파견 명령서를 받았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2년만 버티자. 그동안 최대한 돈을 모으고 혹시 내가 죽더라도 가족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기자. 한국은 저에게 희망이 아니라 마지막 계산서에 붙은 위험수당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실명 선고를 받았고 하늘에서도 군에서도 밀려난 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훈련 중 사고를 당한 뒤 한국군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만 해도 솔직히 기대한 건 통증 완화와 깁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젊은 군의관 한 명이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잭 켈러앤, 미합 중국 공군 소령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콜사인 레이저로 부릅니다. 칼날처럼 예리하고 정교한 비행술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제가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더 정확히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전방석에 앉는 파일럿입니다. 제 뒤에는 레폰 시스템 오피서인 지니가 앉아 무기 체계를 통제하고 저는 이 30톤짜리 강철 괴물을 제 손발처럼 움직여 하늘을 지배합니다. 네바다의 넬리스 공군기지. 이곳은 저의 왕국이었습니다. 아침의 사막 공기는 차갑고 건조하지만 활주로에 늘어선 전투기들이 내뿜는 희미한 제트 연료 냄새와 뒤섞여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죠. 오늘도 저는 제 전용기나 다름없는 네바다의 유령 07 앞에 섰습니다. 기체 점검 리스트를 훑어내리는 정비 크루들의 분주한 움직임.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저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조종석에 몸을 싣는 순간 세상은 저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수백 개의 스위치와 계기판,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제게 혼란이 아닌 질서를 의미합니다. 캐노피가 위잉 소리를 내며 닫히고 예부의 소음이 차단되면 저는 비로소 완벽한 고독과 마주합니다. 이 좁은 공간이 바로 제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레이저, 시스템 점검. 인터컴 너머로 후방석에 앉은 지니 마커스 중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정상. 지니, 자네 쪽은? 무장 시스템 준비 완료. 오늘은 저 가상 타겟들 먼지로 만들어버리죠, 소령님.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관제탑의 허가가 떨어지고 저는 스로틀을 앞으로 끝까지 밀었습니다. 애프터버너가 점화되며 터져나오는 기를 찢을 듯한 포효. 온몸이 시트에 지식여지는 듯한지 포스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의 압박이지만 저는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각이니까요. 기체는 순식간에 시속 300km를 돌파하고 저는 부드럽게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활주로가 발밑으로 사라지고 육중한 기체가 땅의 중력을 비웃듯 가볍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창공. 끝없이 펼쳐진 푸른 캔버스. 저는 그 위를 가로지르는 자유로운 붓질이었습니다. 4만 피트 상공에 이르면 세상은 경이로운 고요함에 휩싸입니다. 발 아래로는 거대한 미국 서부의 붉은 사막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머리 위로는 검푸른 우주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이곳에는 그 어떤 지상의 번뇌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오직 저와 기체, 그리고 임무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가상적기 편대와의 모의 공중전과 지상 목표물 정밀 폭격이었습니다. 저는 수직으로 급상승하다가 기체를 뒤집어 그대로 하강하는 스플릿 S 기동으로 적기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전방 시연장치의 녹색 십자선이 정확하게 적기의 동체에 겹쳐졌습니다. 폭스2 명중. 진이의 간결한 외침과 함께 가상 미사일이 발사되고 시뮬레이션 화면에는 격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10년이 넘는 비행 경력, 수천 시간의 훈련은 저를 기계와 인간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제 뇌가 생각하면 기체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을 엿보는 것과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세계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상 폭격 훈련을 위해 고도를 낮추고 타겟팅 포드 화면을 주시하던 중이었죠. 다기능 디스플레이에 떠있는 목표물의 좌표와 거리 숫자들이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마치 물에 잉크가 번지듯 뚜렷했던 숫자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자 시야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피곤한가? 최근 연이은 야간 훈련으로 수면이 부족했던 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고 우리는 늠름하게 기지로 복구했습니다. 동료들은 또 한 번의 완벽한 비행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저는 그들의 환호를 즐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에밀리. 그녀는 제 삶의 지상 관제탑이었습니다. 하늘을 떠도는 제가 길을 잃지 않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좌표였죠. 그리고 제 두 보물, 10살배기 아들 리암과 7살 딸 소피. 리암은 아빠를 닮아 프라모델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고, 소피는 아빠의 군복에 반짝이는 훈장을 만지며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빠, 오늘 나쁜 놈들 다 물리쳤어. 소피가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하늘을 지키는 한 우리 소피는 걱정 없이 잘 수 있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커리어, 완벽한 가정.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신이 제게 허락한 이 모든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 후 몇 주, 저는 제 눈에 생긴 미세한 균열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교묘하게 제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해질녘 운전을 할 때면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성게처럼 번져 보였고 거리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을 때면 글자들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려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뮬레이터 훈련 중에 일어났습니다. 악천후 속 야간 착륙 훈련이었는데 활주로 유도등이 여러 개로 번져 보이며 정확한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감의 의존의 랜딩에 성공했지만 시뮬레이터는 추락이라는 붉은 글자를 띄우며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저와 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연례정기 검진을 핑계로 기지 내 항공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비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종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요즘 눈이 좀 침침한 것 같다고 가볍게 둘러댔습니다. 군의관은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령님 시력은 여전히 2.0인데요. 독수리 눈입니다. 그런가? 그럼 됐고. 저는 안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은 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압이랑 망막 검사도 한번 해보시죠. 금방 끝납니다. 저는 마지못해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수 카메라로 제 망막을 촬영하던 군의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사진을 확대하고 다른 각도에서 다시 촬영했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령님.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망막 주변부에 미세한 색소 침착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대학병원 안과 센터의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색소 침착. 그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위험한 경고등처럼 깜빡였습니다. 대학병원 안과센터는 차가운 기계들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치 고장난 부품처럼 이 검사실에서 저 검사실로 옮겨다니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눈의 모든 것을 데이터로 측정당했습니다. 암실에서 희미한 불빛을 찾아내는 시야검사, 동공을 확장시킨 채 눈속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안저검사, 그리고 유전자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채취까지. 모든 검사가 끝나고 저는 백발의 노 교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망막 사진 수십 장이 떠있는 모니터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켈러앤 소령.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저는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단명은 망막색소변 성증입니다.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망막의 시세포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시력이 떨어지고 주변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중심 시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빛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실명. 말입니까? 노 교수는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소령님의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매우 공격적인 A형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5년에서 10년 안에 법적 실명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치료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다. 그 한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힌 수만 개의 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인 조종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니.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악몽이거나 신이 제게 내리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제 잿빛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자부심, 제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끝없는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공식적으로 공군에 보고되었고 저는 즉시 비행 임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져 있던 스트라이크 이글의 조종석에는 다른 누군가가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비행 임무에서 배제된 채 비행단 본부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밀려났습니다. 저의 새로운 임무는 훈련 스케줄을 관리하고 연료 소모량을 계산하는 행정 업무였습니다. 창밖으로 동료들의 전투기가 갱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저 하늘은 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땅에 묶인 채 새장 속의 새처럼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의 추락은 커리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비행 수당이 사라지자 제 월급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텍사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어머니는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했고 그 비용은 매달 수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제가 에이스 파일럿으로 높은 수당을 받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리암과 소피의 사립학교 학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고 무리해서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넓은 마당이 딸린 우리 집의 대출금 이자도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매일 밤 식탁에 앉아 영수증과 고지서를 앞에 두고 머리를 삼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흑자 가계부는 어느새 끔찍한 붉은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잭, 어떡하지? 이번 달 어머니 병원비랑 카드값을 내고 나면 우리 계좌엔 거의 남는 게 없어. 에밀리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암 학교에서 다음 달에 과학 캠프를 간다는데 참가비가 꽤 비싸. 보내지 말라고 해야 할까? 아니, 그건 안 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떡해? 나도 카페에서 파트타임이라도 알아볼까? 당신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면 더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시력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세상이 뿌옇게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끝이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는 그대로 굴러떨어졌고 둔탁한 소리에 놀란 에밀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잭, 괜찮아. 결정적인 사건은 시뮬레이터 훈련 중에 일어났습니다. 악천후 속야간 착륙 훈련이었는데 활주로 유도등이 여러 개로 번져 보이며 정확한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감의 의존의 랜딩에 성공했지만 시뮬레이터는 추락이라는 붉은 글자를 띄우며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저와 지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연례정기 검진을 핑계로 기진의 항공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비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종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요즘 눈이 좀 침침한 것 같다고 가볍게 둘러댔습니다. 군의관은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령님 시력은 여전히 2.0인데요. 독수리 눈입니다. 그런가? 그럼 됐고. 저는 안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은 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압이랑 망막 검사도 한번 해보시죠. 금방 끝납니다. 저는 마지못해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수 카메라로 제 망막을 촬영하던 군의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사진을 확대하고 다른 각도에서 다시 촬영했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령님.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망막 주변부에 미세한 색소 침착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대학병원 안과 센터의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색소 침착. 그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위험한 경고등처럼 깜빡였습니다. 대학병원 안과센터는 차가운 기계들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치 고장난 부품처럼 이 검사실에서 저 검사실로 옮겨다니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눈의 모든 것을 데이터로 측정당했습니다. 암실에서 희미한 불빛을 찾아내는 시야검사, 동공을 확장시킨 채 눈속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안저검사, 그리고 유전자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채취까지. 모든 검사가 끝나고 저는 백발의 노 교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망막 사진 수십 장이 떠있는 모니터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켈러앤 소령.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저는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단명은 망막색 소변 성증입니다.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망막의 시세포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희귀유전 질환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시력이 떨어지고 주변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중심 시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빛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실명 말입니까? 노 교수는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소령님의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매우 공격적인 A형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5년에서 10년 안에 법적 실명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치료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다. 그 한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힌 수만 개의 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인 조종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니.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악몽이거나 신이 제게 내리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제 잿빛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자부심, 제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끝없는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공식적으로 공군에 보고되었고 저는 즉시 비행 임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져 있던 스트라이크 이글의 조종석에는 다른 누군가가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비행 임무에서 배제된 채 비행단 본부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밀려났습니다. 저의 새로운 임무는 훈련 스케줄을 관리하고 연료 소모량을 계산하는 행정 업무였습니다. 창밖으로 동료들의 전투기가 갱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저 하늘은 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땅에 묶인 채 새장 속의 새처럼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의 추락은 커리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비행 수당이 사라지자 제 월급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텍사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어머니는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했고 그 비용은 매달 수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제가 에이스 파일럿으로 높은 수당을 받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리암과 소피의 사립학교 학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고 무리해서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넓은 마당이 딸린 우리 집의 대출금 이자도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매일 밤 식탁에 앉아 영수증과 고지서를 앞에 두고 머리를 삼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흑자 가계부는 어느새 끔찍한 붉은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잭, 어떡하지? 이번 달 어머니 병원비랑 카드값을 내고 나면 우리 계좌엔 거의 남는 게 없어. 에밀리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암 학교에서 다음 달에 과학 캠프를 간다는데 참가비가 꽤 비싸. 보내지 말라고 해야 할까? 아니, 그건 안 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떡해? 나도 카페에서 파트타임이라도 알아볼까? 당신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면 더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시력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세상이 뿌옇게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끝이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는 그대로 굴러떨어졌고 둔탁한 소리에 놀란 에밀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잭, 괜찮아.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집에서조차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에밀리는 저를 부축해 일으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지키는 기둥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비행을 못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 공포가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늘을 나는 영웅 레이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 서서히 눈이 멀어가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도 잃고 어머니의 치료도 중단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미래마저 망쳐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조종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해야겠다고요. 그것은 제 목숨을 담보로 가족에게 돈이라도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군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 근무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그래서 가장 높은 수당이 책정된 곳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지명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인 분쟁 지역들이었죠. 그곳에 가면 전투지역 특별수당과 가족 별거수당 등이 붙어 제 현재 월급의 서너 배는 좋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장교인 제 보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전투병과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좌절하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때 리스트의 중간쯤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 국가.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6.25 전쟁, 판문점,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이웃, 북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동이나 동유럽의 분쟁 지역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아니 어떤 항목에서는 더 후한 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위험 근무지 수당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근무 환경이 열악하거나 문화적 고립이 심하거나 혹은 신변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전쟁 위험 국가겠지. 저는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휴전 상태라고는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당이 붙는 것일 테라. 그곳에 가면 제 시력이 더 나빠지더라도 행정장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최악의 경우 전쟁이라도 나서 제가 잘못된다면 전사자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이 제 가족의 남은 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행정소령 1명이라고 적힌 공고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파견 승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의 절박함이 통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위험한 곳이라 제 지원서가 쉽게 통과된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에밀리에게 파견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중동 같은 곳으로 가는 줄 알고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국이야, 에밀리. 대한민국. 한국? 거긴 안전해.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동맹국 지원 임무 같은 거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고 안전할 거야.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가는지 그녀에게만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우리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주 중요한 임무를 위해 잠시 멀리 여행을 다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돌아올 거지? 10살짜리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불사조야. 꼭 돌아올게. 공항에서의 이별은 지옥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제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만약 뒤를 돌아보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제가 살던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 저 불빛들은 제게 성공과 환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버리고 떠나야 하는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됐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돈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야는 이미 희미했지만 눈을 감자 더 짙은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향하고 있는 미지의 땅, 코리아. 그곳은 제 인생의 마지막 무덤이 될까? 아니면 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곳일까?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 채 어둠 속으로 어둠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한 챕터를 강제로 마감하고 미지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통로와도 같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그 어둠은 마치 제 눈 속에서부터 번져나와 온 세상을 집어삼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족을, 저의 하늘을, 저의 모든 것을 등 뒤에 남겨두고 어둠 속으로 날아왔습니다. 도착할 곳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어둠일 것이라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4시 30분, 바깥 기온은 섭씨 18도입니다. 기장의 나지막한 안내방송이 기내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내려가자 잿빛 바다와 거대한 간척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공항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주변은 황량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와 드넓은 평지.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전쟁 위험 국가의 관문이라면 이래야지. 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거대한 기체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며 긴 활주로를 달려나갔습니다. 이륙할 때와는 정반대의 감각.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중력에 속박되는 이 느낌이 지금의 제 처지와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멈춰서고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졌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승객이 내릴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리자 후끈한 공기 대신 서늘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예상이 산산조각 나는 첫 번째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넓었으며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은 거대한 비행기의 날개를 형상화한 듯한 유려한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수십 대의 최신 항공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군용 천막과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삭막한 공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공항이라기보다 거대한 현대미술관이나 최첨단 과학연구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인파에 섞여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고성이 오가거나 혼잡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국인들은 유인 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마치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듯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를 이용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외국인 줄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심사관에게 여권과 서류를 내밀자 그는 제 얼굴과 서류를 몇 번 대조해 보더니 능숙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소령님. 지문 인식기에 오른쪽 검지를 올려주십시오. 그의 발음은 깔끔했고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하며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절차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났습니다. 제가 겪어본 그 어떤 나라의 입국 심사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제가 타고 온 항공편의 수화물 벨트 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픽셀은 어찌나 촘촘한지 마치 인쇄된 종이를 보는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지정된 벨트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벨트가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가방이 약속된 것처럼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매끄럽고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낡은 더플백을 카트에 싣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미군 도착 장병 집결지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깔끔한 전투복 차림의 젊은 하사 한 명이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 PC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잭 켈러엔 소령님이십니까? 그렇네. 데이비드 김 하사입니다. 오산 기지까지 모시겠습니다. 비행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의 악수를 받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길었지. 그러셨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차를 주차장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도착홀을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홀에는 마중 나온 가족, 연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설렘이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공항에 남겨두고 온 에밀리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매캐한 매연과 흙먼지 대신 신선하다고까지 느껴지는 도시의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미래였습니다. 인천대교. 김 하사가 알려준 다리의 이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다리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주탑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왕복 6차선의 도로는 매끈한 검은 비단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대형 SUV였는데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안락했습니다. 이 다리 언제 지은 건가? 200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소령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단 말인가. 저는 창밖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본격적인 도시의 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평생 본 그 어떤 광경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숲.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성냥갑 같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경쟁하듯 솟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풍경에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의 벽. 하지만 차가 도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각각의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로 작은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단지 내에는 상점, 학교, 공원이 있었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수만 개의 창문에서 일제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삭막함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에 에밀리와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차선은 방금 그린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자동차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라스베이거스의 자유분방하지만 때로는 무질서한 도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긴 밤에도 차가 많군.
서울과 수도권은 원래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김 하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힌 편의점들이 100m 간격으로 나타났고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은 어둠이 내린 도시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치킨, 노래방, PC방. 의미를 알 수 없는 한글 간판들이 현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지도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잉. 그때 우리 차 옆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헬멧을 쓴 라이더의 등에는 유명한 음식 배달 앱의 로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런 오토바이가 정말 많군. 아, 배달입니다. 한국에서는 웬만한 건 30분 안에 다 배달됩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식료품이나 서류까지도. 30분, 그 속도감이 이 도시의 정체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고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전쟁 위험 국가로 분류했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문득 이 파견에 책정된 위험 근무지 수당을 떠올렸습니다. 이 정도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 왜 그런 수당이 붙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깊은 어둠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1시간 반쯤 달렸을까? 차는 경기도 평택이라는 지역으로 접어들었고 곧이어 익숙한 미군 기지의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저의 새로운 감옥이자 마지막 희망이 될 장소였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제가 경험했던 다른 미군 기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지 안은 완벽한 리틀 아메리카였습니다. 영어가 공용어였고 달러가 통용됐으며 익숙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김 하사의 안내를 받아 독신 장교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꼭 필요한 가구만 놓여있는 작고 기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활주로와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켜고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약속이었죠. 화면에 에밀리와 아이들의 얼굴이 나타나자 참았던 감정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잭, 괜찮아? 도착했구나. 응, 방금 숙소에 들어왔어. 아빠. 리암과 소피가 화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거긴 어때? 비행기 많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타던 것보다 더 멋진 비행기들도 많아. 저는 차마 제가 더 이상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거긴 위험하진 않고.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 전혀.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여긴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야. 라스베이거스보다 더 미래도시 같아. 제 말에 에밀리는 안심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아빠와의 통화에 흥미를 잃고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에밀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숙소의 작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기지의 불빛과 그 너머로 보이는 한국 도시의 현란한 불빛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들을 보고 있자니 제 눈의 증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빛들이 여러 개의 가시 돋친 성게처럼 번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지만 흐릿한 시야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땅의 눈부신 발전도 최첨단 시스템도 결국 제 눈을 고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시한부 조종사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오히려 제 절망의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51전 투비행단 작전지원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한미연합훈련의 스케줄을 조율하고 각종 작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한국군과의 협업에 대해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문화, 미군 시스템의 의존적인 모습 등을 상상했죠. 하지만 저의 그런 생각은 첫 번째 연합 브리핑에서부터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의 카운터파트는 한국 공군의 박진우 대위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으며 제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 대해 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군이 전달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교한 전술 데이터를 공유하며 오히려 우리 측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령님, 이 부분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3년 전의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지역에 새로운 고가도로와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적어도 비행 시뮬레이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한 3D 지형 데이터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가 먼저 짚어낸 것입니다. 그들의 정보력과 분석 능력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합훈련 시뮬레이터는 최신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미군의 F-15와 한국군의 F-35A가 가상 공간에서 완벽하게 연동되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는 지원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 간의 완벽한 협력이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바로 군 급식, 즉 짬밥이었죠. 저는 눅눅한 빵과 정체불명의 스튜 같은 맛없는 식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기지 내 식당에 들어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쪽에는 익숙한 미국식 메뉴가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한식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불고기. 그 옆으로는 김치, 나물, 멸치볶음 등 이름도 모를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식 배식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감탄사를 내뱉을 뻔했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이것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맛있었습니다. 웬만한 시내 식당보다 나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지에서 오래 근무한 듀크 핸더슨 소령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때, 잭, 한국 짬밥 맛 좀 봤나? 중독될걸. 정말 놀라운데 음식뿐만이 아니야. 이 나라 내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솔직히 말해서 상상 이상으로 발달한 나라야. 그런데 왜 여기가 위험 근무지로 분류되어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제 말에 듀크는 잠시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기지 철책 너머 북쪽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잭, 우리가 보는 건 이 나라의 껍데기야. 저 철책 너머 불과 35마일 거리에 수백만 대군과 수만 문이 장사정포가 있어. 그 모든 포가 24시간 내내 우리가 있는 이곳과 서울을 겨누고 있지. 이 나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받는 위험수당은 이 화려한 도시 때문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총구 때문에 나오는 걸세. 듀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눈부신 번영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시적인 위협 속에서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룩해낸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경외심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몰랐던 세상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탄이 깊어질수록 제 안의 절망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토록 선명하고 역동적인 세상에서 저 혼자만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연합 브리핑 때면 스크린에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아 박대위에게 몇 번이고 되물어야 했고, 서류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 화면에 글자 크기를 최대로 키우고 고대비 모드를 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이 제 이상을 눈치챌까 봐 매 순간 노심초사했습니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안개처럼 번져 발밑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찬란한 빛의 도시에서 저는 점점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쳇바퀴처럼 굴러갔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끝없는 서류와 데이터와 씨름했고, 밤에는 텅 빈 숙소로 돌아와 술로 예로움과 절망을 달랬습니다. 에밀리와의 영상통화는 매일의 의식처럼 이어졌지만 화면 너머의 가족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고, 그 침묵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시력은 꾸준히, 그리고 잔인하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야의 특정 부분이 마치 잉크 얼룩처럼 검게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이었지만 그 검은 얼룩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짙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터널 시야가 이런 것일까?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끔찍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상태를 숨기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일부러 스크린에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췄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는 척하며 시각 정보의 부족을 청각으로 메웠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는 벽에 최대한 붙어서 벽의 선을 따라 걸으며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전보다 더 과묵하고 신중해졌다고 생각하는 듯했지만 아무도 제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혹은 애써 모른 척해주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훈련의 핵심은 활주로가 파괴된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임시 야전 활주로를 건설하고 전투기를 안전하게 이착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 시절이었다면 가슴 뛰는 훈련이었겠지만 이제 지상 근무요원이 된 제게 주어진 임무는 훈련 상황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지휘본부의 행정 지원이었습니다. 훈련 장소는 오산 기지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포천 인근의 한 훈련장이었습니다. 며칠간 야전 텐트에서 숙식하며 진행되는 고된 훈련이었죠. 저는 떠나기 전날 밤 에밀리와 통화하며 며칠간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훈련. 야외에서 하는 거야. 당신 눈 괜찮겠어?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텐트 안에서 서류 작업만 하는 안전한 임무야. 걱정 마.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포장된 도로 하나 없는 험준한 야지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기지 안에서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낯선 야외 환경에서 과연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훈련 첫날. 수십 대의 험비와 트럭으로 구성된 수송행렬은 비포장 도로를 달려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은 온통 흙먼지와 낮은 산들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지휘본부 텐트를 설치하고 통신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저는 텐트 한 구석에 마련된 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어두컴컴한 텐트 안, 작은 노트북 화면의 글씨들은 제 눈에 거의 해독 불가능한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얼굴을 거의 파묻다시피 하고 나서야 간신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해가 지자 훈련장에는 최소한의 조명만이 켜졌습니다. 제 세상은 거의 완벽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섰다가 발밑의 돌부리에 걸려 크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았을 겁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여긴 밤에 위험하니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그의 친절한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는 밤길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좁은 야전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제 절망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야전 활주로 건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잠시 후 F-16 한 대가 시험 착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끝난 오전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휘본부 텐트 안은 각종 장비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텐트 바로 옆에는 활주로 상황을 조망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철제 계단과 작은 관망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단순히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눈앞에서 검은 페인트통을 쏟아부은 것처럼 시야의 한가운데가 완벽한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시야의 가장자리만 희미하게 빛의 잔상처럼 남아있을 뿐 제가 발을 딛고 있는 땅도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의 시작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패닉이 해일처럼 뇌를 덮쳤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깜빡여봐도 암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발밑은 단단한 땅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균형을 잡기 위해 허공에 발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제가 계단 바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허공. 발이 허공을 밟는 섬뜩한 감각과 함께 제 몸은 속절없이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으아! 짧은 비명과 함께 저는 철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계단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히며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다리에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저는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습니다.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제 귓가로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누가 쓰러졌다. 의무병. 의무병. 이쪽으로. 저는 고통 속에서도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여전히 제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검은 암흑이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절망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곧이어 군화 발소리가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소령님. 잭. 정신 차려. 듀크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리가. 저는 간신히 말을 쥐어짰습니다. 미군 구급팀이 순식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 상태를 살피더니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오른쪽 정강이 열상. 출혈이 심하다. 빨리 지혈하고 후송해야 해.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하늘을 보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검은 얼룩과 그 주변을 희미하게 감싸는 빛의 테두리뿐이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무전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여기는 알파 의무팀. 부상자 발생. 후송 준비 요청. 여기는 지휘소.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은 인근에 미군 병원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곳은 캠프 케이시지만 여기서 최소 2시간 거리입니다. 젠장. 절망적인 대화가 오가는 순간 새로운 목소리가 무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유창하지만 약간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여기는 한국군 지휘관 박진우 대위다. 상황 전파 받았다. 제 카운터파트 박대위였습니다. 현재 부상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15분 거리에 있는 우리 국군 포천병원이다. 최신 외상센터를 갖추고 있고 장비도 우리 기지 병원보다 좋다.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환자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 허가해달라. 미군 지휘관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타국군 병원에 미군 장교의 치료를 맡긴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 역시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 낯선 군인들의 병원이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박 대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지금 즉시 한국군 병원으로 후송하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는 거친 비포장도로의 진동을 느끼며 어딘가로 실려갔습니다. 고통과 공포, 그리고 검은 암흑 속에서 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환자 들어옵니다. 30대 남성, 추락으로 인한 우측 다리 심부 열상, 출혈 과다. 요란한 외침과 함께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시야는 여전히 대부분 검었지만 가장자리를 통해 강렬한 조명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제가 실려온 곳은 한국군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낡고 어두컴컴한 군 병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장의 LED 조명은 수술실처럼 밝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했습니다. 제 침대가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각종 최신 의료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이동형 엑스레이, 초음파 기기까지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의료진이었습니다. 군의관과 간호사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응급처치 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젊은 군의관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군복에 붙은 계급장과 명찰을 한번 보더니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는 군의관 김민준 대위입니다. 다리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바지를 찢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피에 젖은 거즈를 떼어내자 극심한 고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꽤 깊게 찢어졌군요. 뼈에는 이상이 없는지 엑스레이부터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를 투여하겠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들이 제 몸에 무언가를 주사하고 상처를 소독하는 것을 멍하니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고통보다 제 눈앞을 가린 암흑이 주는 공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과 상처 봉합이 끝난 후 김대위는 제 다리에 깁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깁스를 하면서도 틈틈이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제 다리가 아닌 제 얼굴에, 정확히는 제 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깁스를 거의 다 마쳤을 때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혹시 원래 시력이 이렇게 안 좋으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상태를 눈치챈 건가?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하지만 김 대위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환자의 숨겨진 병을 찾아내려는 의사의 집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소령님을 살펴봤는데 동공의 대광 반사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느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특정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안과 쪽으로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신 건 아닌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정확한 지적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체념과 자포자기가 뒤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망막색 소변 성증 진단을 받았네. 서서히 실명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 미국에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했어. 제 고백을 듣는 순간 김민준 대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동정이나 연민과는 다른 무언가 번뜩이는 눈빛. 마치 어려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시라면 제가 아는 분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누구? 말인가? 제 유과대학 시절 스승님이십니다.
서울 K대학병원 안과의 박진수 교수님이신데 아마 망막신경질환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최고 권위자이실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최근에 망막 변성 질환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에서도 포기한 제 병을 이 작은 나라의 의사가 치료할 수 있다고 희망보다는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한낱 군의관이 자신의 스승에 대해 갖는 막연한 존경심을 넘어 환자를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의사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캄캄한 제 시야와 찢어진 다리의 통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나보겠네. 그 한마디에 김민준 대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제 끝없는 추락의 과정에서 아주 오랜만에 본 진정한 희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국군 포천병원에서의 응급처치가 끝나고 저는 며칠간 그곳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깁스를 한다리는 욱신거렸지만 제 온 신경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김민준 대위가 던진 그 한마디, 제 스승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제게 누군가 던져준 희미하게 타오르는 성냥불 같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하지만 만약 정말 기회가 있다면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장은 배신자처럼 자꾸만 기대를 품었습니다. 김 대위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과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령님, 밤새 괜찮으셨습니까? 덕분에 통증은 좀 있지만 견딜 만하네. 다행입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박진수 교수님께 방금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랬나? 뭐라고 하시던가? 물론 제 말씀만 듣고는 어떤 판단도 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령님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렸더니 일단 진료 기록을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미국 병원들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와 진단 소견서가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진료 기록, 제 실패의 역사이자 사형선 고문과도 같은 그 서류들. 저는 미국을 떠나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의료 기록을 클라우드에 스캔하여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지고 있네. 내 노트북에 전부 들어있어. 잘 됐습니다. 그럼 제가 교수님 연구실 이메일로 바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다음 주 수요일 오전으로 릴레 진료 예약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개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예약이 가능한 건가? 최고의 권위자라면서. 김 대위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조금 졸랐습니다. 미군 장교분이시고 상황이 위급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마 제 체면을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의 겸손한 말 속에는 스승에 대한 깊은 신뢰와 저를 도우려는 순수한 열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낯선 나라의 젊은 군의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네, 김대위. 정말 뭐라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군. 천만에요. 저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병실에 홀로 남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거대한 파도처럼 교차하며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치료 불가라는 똑같은 말을 듣게 된다면 저는 정말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것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신청했고 부대에서는 훈련 중 부상을 감안하여 흔쾌히 승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김대위의 도움을 받아 서울 K대학병원 근처에 작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진료 당일 아침, 저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김대위가 불러준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는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오산 기지 주변의 풍경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마천루의 숲이 저를 맞았습니다. K대학병원은 그 마천루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선이 도심 한복판에 내려앉은 듯한 모습이었죠. 택시에서 내리자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오산 기지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로비는 호텔 라운지처럼 넓고 쾌적했으며 높은 천장의 유리돔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혼란이나 소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접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종이 번호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비 중앙에 있는 키오스크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대거나 고유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접수 완료, 2층 안과 리레 앞에서 대기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환자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데스크의 직원은 저를 보더니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진료 예약 때문에 왔습니다. 잭 켈러앤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태블릿 PC를 몇 번 터치하더니 환자용 팔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네, 소령님.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이 팔찌를 착용해 주십시오. 병원 내에서 소령님의 신분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을 가지고 가십시오. 통역이 필요하실 때나 병원 내에서 길을 찾으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가 건네준 작은 태블릿에는 제 이름과 진료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전체의 3D 지도와 함께 제가 가야 할 안과 예래까지의 최단 경로가 화살표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화살표를 따라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겪어본 미국 최고의 병원들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마치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본사 같았습니다. 안과 리레는 더 놀라웠습니다. 대기 공간은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고 환자들은 불안에 떨며 기다리는 대신 조용히 책을 읽거나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는 환자들의 이름 대신 고유 번호와 함께 김호호님, 5 번진요실로 들어오십시오 같은 안내 문구가 부드럽게 표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환자를 안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팔찌에 적힌 제 고유 번호가 화면에 뜨기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 같은 외국인 환자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인, 중동인, 동남아시아인. 그들 옆에는 전문 코디네이터처럼 보이는 직원들이 붙어서 통역과 안내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잭시님, 3번진요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절뚝이며 3번진요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 제 마지막 희망, 혹은 최종적인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희끗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매를 가진 중년의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가 바로 박진수 교수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거대한 고해상도 모니터 2대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제가 김대위를 통해 보냈던 망막 사진들이 이미 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켈러앤 소령님. 그는 간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를 응시하며 한참 동안 제 망막 사진들을 확대하고
명암을 조절하며 분석했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제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 받으신 진단이 정확합니다. 망막색 소변 성증, 그 중에서도 진행이 매우 빠른 유형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는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시신경이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 이미 색소 침착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야 중심부에 암점이 생기는 현상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부터. 현재 상태면 미국 의사들이 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손상된 시세포를 되살릴 수도 병의 진행을 멈출 수도 없으니까요. 확실히 위험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마침내 무겁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치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손상된 시야 일부는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을 멈추고 남아있는 시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상당 부분의 시력을 회복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교수는 다른 모니터를 켜서 복잡한 그래프와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팀이 지난 5년간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망막 줄기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특수약물과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병합하여 손상된 시세포 주변에 흐면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아직 미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이미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 망막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소령님의 경우 아직 중심부 황반의 일부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타겟으로 치료를 진행한다면 최소한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터널 시야 증상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고 성공률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0%. 제게는 100%와도 같이 들렸습니다. 0%의 절망 속에서 헤매던 제게 70%라는 숫자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교수는 그런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냉철한 미소가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의 미소였습니다. 치료해봅시다. 그 한마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무너져 내린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흘려보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병원 복도 구석에서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나타나자마자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에밀리, 희망이 있대. 치료할 수 있대.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봐. 저는 박 교수에게 들었던 말을 더듬더듬 전했습니다. 줄기세포, 레이저, 성공률 70%. 제 말을 듣는 에밀리의 눈에도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오, 맙서사. 정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얘 울어 하고 묻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국이, 그 나라가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 에밀리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에밀리. 나도 몰랐어. 그날 우리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별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의 희망을 공유하며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으로만 보였던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푸르고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낯선 땅, 제가 마지막 도피처로 삼았던 이곳이 어쩌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줄 기적의 땅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진수 교수의 치료, 해봅시다 라는 한마디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사망 선고를 받은 제 삶에 내려진 부활의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절망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치료라는 가파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저는 부대의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보고했고 미군과 한국군 병원 간의 협력 프로그램 덕분에 공식적으로 K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치료는 망막 줄기세포 활성 약물을 안구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눈을 향해 다가올 때의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을 주입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주사 치료 후에는 한 달에 2번씩 특정 파장의 레이저로 망막의 흉면, 세포를 자극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눈앞에서 섬광이 번쩍일 때마다 저는 제 시신경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박 교수는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의 완전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제게 망막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짜주었고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술은 당연히 금지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법처럼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기지 주변을 절뚝이며 조깅했고 식당에서는 샐러드와 생선 요리 위주로 식판을 채웠습니다. 밤마다 저를 위로해주던 술병 대신 저는 물병을 옆에 두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제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세상을 제 눈으로 선명하게 보고 싶다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싶다는 간절한 목표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치료 과정 내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검사와 치료 기록은 실시간으로 제 개인 의료 앱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제 혈액 검사 수치를 확인하고 다음 레이저 치료 일정을 잡고 심지어 박 교수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날에도 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의료 시스템의 보호 아래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카운터파트였던 박진우 대위와 저를 처음 병원으로 이끌어준 김민준 대위는 종종 제게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제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와 주기도 했고, 소령님, 김치찌개 좋아하십니까? 이 근처에 맛집이 있습니다. 라며 저를 낯선 한국의 문화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제가 이 싸움을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제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칠흑 같았던 숙소의 어둠 속에서 이제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과 가구의 윤곽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더 이상 벽을 더듬거리지 않아도 되었죠. 그것은 제게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기 검진을 위해 박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말없이 제 망막 스캔 사진과 시야 검사 결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제 심장은 조마조마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더니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잭, 아주 좋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3개월 전에 제 망막 사진과 현재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전 사진에는 암세포처럼 퍼져있던 이 검은 색소 침착 반점들이 현재 사진에서는 현저하게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야 검사 결과를 보십시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터널처럼 좁아져 있던 시야가 거의 정상 범위의 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검은 죽음의 그림자 같았던 반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제 눈은? 현재 병의 진행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소령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물론 전투기 조종사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박 교수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잭, 최소한 당신의 눈은, 당신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진료실의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흐릿하고 뿌연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강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 남산 타워의 선명한 윤곽, 그리고 여의도의 고층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는 눈부신 햇살까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 제게는 신이 허락한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선명한 세상을 제 눈에 하나라도 더 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미 본부의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 상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기적 같은 일들,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그리고 이 나라와 사람들에게서 받은 따뜻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본관은 현재 진행 중인 치료를 계속하고 회복된 능력을 바탕으로 한미연합작전 및 훈련에 더 크게 기여하기 위해 자원에 의한 주한미군 근무 연장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저의 근무 연장 신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잭. 아빠.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에밀리와 리암, 소피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고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늘어난 잔주름,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하게 하는 그 흔적까지도 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 얼굴이 보여. 알아, 잭 다 알아. 우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리암과 소피는 제 다리에 매달려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아이들의 무게가 제게는 행복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오산기지 근처의 영예 관사였습니다. 넓고 좁았던 제 독신 숙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죠. 아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자기들 방이 생겼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가족들에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동네 마트에 갔다가 주문한 지 3시간 만에 모든 물건이 집 앞까지 배달되는 새벽 배송 시스템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진짜 대단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게다가 밤늦게 혼자 산책을 나가도 전혀 무섭지가 않아.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니. 리암은 근처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소피는 동네 태권도장에 다니며 태권을 예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서울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고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에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피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저 불빛들 예쁘지?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들 얼굴만큼 예뻐. 제 눈에는 더 이상 검은 암흑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과 저를 다시 살게 한 이 도시의 눈부신 불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더 이상 행정 업무만 보는 책상물림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특별한 경험은 한미연합작전에 있어 그 어떤 무기보다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형과 문화, 그리고 한국군의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는 미군 장교로서 양국군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비록 전투기 조종석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시뮬레이터 교관으로서 저의 모든 비행술과 전술을 후배 조종사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제 시력은 일상생활은 물론 정밀한 계기판을 읽고 판단해야 하는 교관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시간이 되면 새로 한국에 부임한 젊은 병사들에게 종종 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제군들, 내가 처음 이곳에 올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는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이곳을 내 마지막 무덤으로 삼으러 왔었어. 하지만 나는 틀렸네. 나는 이곳에서 다시 눈을 떴고 새로운 삶을 얻었지. 저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나라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이들의 기술,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존중하게. 이곳은 단순한 우리의 근무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구원해준 제2의 고향이니까. 저의 이야기는 기지 내에 조용히 퍼져나갔고 저는 단순한 레이저 잭 소령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고 저의 2년 파견 기간이 끝날 무렵 인사장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령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이미 작성해 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자원에 의한 주한미군 연장복무 신청서.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가족은 이곳을 사랑하고 나 역시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네. 내 남은 군 생활은 이곳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단골이 된 동네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풍경이 제게는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소주잔을 채워주며 제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이 식당의 따뜻한 불빛을 제 눈에 천천히 그리고 소중하게 담았습니다. 고향. 여기가 우리 가족의 새 고향이야.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절망의 끝에서 손을 내밀어준 나라. 저에게서 하늘을 빼앗아간 신이 대신 땅의 기적을 선물해준 곳. 저는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고마워, 한국. 진심으로. 저의 꺼져가던 세상에 다시 빛을 밝혀준 이곳에서 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미국 최고의 병원 12곳이 불가능이라 말했던 그 눈을 한국의 군병원 한 군의관과 서울의 한 교수, 그리고 K-유료 시스템이 함께 살려낸 이야기였습니다. 위험수당 몇 푼 더 받으려 떠났던 파견지, 전쟁터라고만 생각했던 대한민국. 그곳에서 잭 켈러앤 소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과 인프라, 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 해봅시다라고 말해주는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이 끝이라 선언한 자리에서 한국은 아직 아니다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한 남자의 시력과 인생, 한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조용히 환자를 살려내고 동맹군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군 시스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기 때 진가를 드러내는 나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잭 소령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사연을 보시며 우리 의료진과 군인들이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고마워요 한국, 의료 강국 대한민국, 레이저 소령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숨은 이야기와 이런 K-의료, K-국방의 실제 사례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